이제는 저기 손익계산서 쪽에 그 영업의 수익 쪽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가지금 인정이자가 많을 텐데요. 일단은 13페이지 12 이자 수익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원칙. 실제 이자 지급일 등의 원천 징수일의 수익을 계상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른 미수 수익 계상은 입금불산입.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적금 같은 경우 있죠. 그게 원래 이자 지급일 때 이자 수입을 잡으면 되는데 연말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에 예금을 1년짜리 예금을 넣었으면 10월, 12월, 11월, 12월 3개월치의 이자가 잠정적으로는 받을 게 있겠죠. 그거는 내년도 예를 들어서 뭐 후추 이자라고 하면 내년도 10월 달에 받겠지만 일단은 10, 11, 12, 3개월치 이자를 받을 거로 생각되는 그 3개월분의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적으로는 계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기간 경과에 따른 미수수익 계상인데 세법에서는 요거는 입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즉 이익으로 안 잡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 예금은 예적금을 미수수익을 잡으면 입금 불산입 하는데 근데 우리가 현재 기장하는 현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적금에 대해서 미수수익을 계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어떠냐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계약서 자체가 만약에 건별의 계약서가 내년도로 넘어간다.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12월 말까지 걸려있는 기간, 12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을 계산해서 그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만약에 계상을 했다면 그건 역시 입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가지금 인정이자를 할 때 계약서를 보통 상환 받은 거는 상환 받은 날 그리고 12월 말까지 상환 받지 않은 것은 그 당해년도 연말까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간 경과에 따른 미수 수익 자체가 없겠죠. 다 기간이 딱 확정적으로 돼 있는 미수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 수익 계상이 요거는 입금 산입 대상입니다. 요거는 저도 예전에는 요게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특례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별로 그 적용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부 중에 인정이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회계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상 개념인데요. 뭐 일단 이 부분들은 이제 경력직 직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이고 그다음에 갱신일을 기준으로 5년 초과되는 대여금은 당좌 대월 이자율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 그 빌려준 게 여러 건이면 그 중에서 한 건은 계속 동안 있어가지고 5년이 넘었다. 그러면 그거는 당좌 대월 이자율로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체 당좌를 선택했으면 당해년도 포함해서 3년, 당해년도 플러스 2년은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 당좌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이 좀 중요한데요. 각각 빌려준 건별로 빌려주고 빌려받은 그 건별 계약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나중에 솔직히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계약서에 적용 이자율을 적을 때 반드시 우리가 세법상 당좌 대월 이자율로 신고를 했으면 당좌 대월 그리고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로 신고를 했으면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다. 요거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당해년도 상환받은 것은 상환받은 날까지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당해 말일까지 못 받은 것은 당해 말일까지를 대약금 약정기간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건 제가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건데 이자 거기다가 이자 지급일 언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명시하지 않고 실제 상환만 그 다음 연도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금전 소비대 제약정서, 즉 그 돈 빌려주는 그 계약서 쓰실 때 금액 나오고 그 원금 상환 기간 나오고 이자율 나오면 되지, 이자 자체를 언제 지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상환하는 말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면 그건 상환 기간이고 이자를 꼭 12월 31일이라고 명기 안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연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실무적으로 편하기 때문인데요. 박스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 지급일을 대여금 약정 기간의 말일 가로 열고 상환받은 날이나 당년도 말 가로 닫고로 하지 않는 이유는 비영업대금 이자, 요 가지금 그거를 비영업대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인데, 즉 12월 31일을 만약에 그 이자 지급일로 했으면 어쨌든 그 날짜가 원천징수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12월 31일을 이자 지급일로 해놓고 나면 현실적으로 법인 결산하기 전에 1월 달에 하는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하는 2월 달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쯤 가지금 인정이자 금액이 나오거든요. 3월 정도에. 이제 그런 이유고, 그래서 보시면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만 이자 지급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자 지급일을 계약서에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을 차기년도 말에 할 경우에는 차기년도 이자 수령 시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요거는 법인세법에 이미 과세소득에 포함한 미지급 소득이 있을 때는 제외한 원천징수를 안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3월 예를 들어서 이미 이자 지급을 그 차기년도 말쯤 한다 하더라도 그 차기년도 3월에 이미 법인세 신고해서 이미 그 이자 받아갈 그 회사는 이익으로 미수익으로 잡겠죠. 이미 이익으로 잡기 때문에 굳이 원천징수를 안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데 대한 정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천징수 의무는 없고 차차기 년도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됨 해놓고, 제가 또 뭐라고 해놨냐면 가로 열고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해도 가산세 없다는 심판예가 있기는 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회사가 원천징수도 안 하고 그 다음 원래 이제 차차기 년도에 뭐 저희 사무실도 좀 계속 좀 하고는 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가산세를 매겼는데, 그때 심판예에서 사실상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해도 특별하게 국세청이 얻는 정보에 지장이 없으니까 가산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심판예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원천징수 안 하고 차차기 년도, 즉 2021년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로 하죠. 2022년도에 대한 원천징수를 2023년도에 이자 지급하면 해야죠. 그건 안 해도 되고 2024년도에는 지급명세서는 그냥 제출하는 걸로. 제가 요 심판예를 좀 읽어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안 하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안 하기는 좀 그래서, 요거는 심판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자 지급은 차기년도 말로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올해 거 결산하게 되면 지금 2021년도에 미수익 잡았던 거 2022년도에 돈 들어왔죠. 그거는 원천징수를 안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올해 2023년도에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가지금 이자를 결산 완료 전에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여 하며 그 이자 지급일을 계약서상의 당해년도 말로 하는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10억이면 10억 딱 빌려서 뭐 12월 30일 날 돈이 얼마나 저기 이자가 딱 나와 있고 다 계산이 이미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계약서 상에도 이자 지급일이 12월 31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요건 언제냐? 원천 징수를 그 다음 연도에 다 해야 되고 직인명세서 제출도 그 다음 연도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걸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원천 징수 안 할 경우에는 맥시멈 금액의 2.75%, 즉 원천 징수해야 될 것이 27.5%인데 맥시멈 10% 정도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맥시멈 2.75%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직인명세서 제출 안 할 경우에는 금액의 1%가 붙는다. 요 점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계약서에는 이자 지급일은 굳이 명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면 어쨌든 미수수익을 잡고 그 계약서에는 이자 지급일 자체가 그러니까 약정 기간과 금액과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에 대한 언제 줘야 된다는 이자 지급일 자체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자 금액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다음 연도 1년 이내만 회수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원천 징수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직인명세서는 심판례가 안 해도 된다는 뭐 가산세가 없다는 심판례가 있지만 그건 좀 애매하니까 직인명세서 제출을 하는 걸로 지금 이게 저희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고 왜 그런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지금 우리가 인정이자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그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보통 그 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동산 임대법인은 다 해당이 되는데 법인은 요건이 하나 더 붙어요. 차입금이 과다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계산 산식을 보시면 조금 이제 이게 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부가가치세 계산하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계할 때는 보증금 적수에 그냥 이자율을 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법인세나 소득세를 장부할 때는 건설비를 차감하고 수입이자 차감 등이 계산 산식에 추가된다는 거 그거는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수입 배당금 입금물산입은 주로 이제 우리가 건설회사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중과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법인세를 낸 거를 다시 배당금으로 받아가는 법인이 또 똑같이 내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우리가 영업의 수익에 배당금 수익으로 잡는 것 중에서 일부를 이익에서 빼주는 겁니다. 주요 대상은 저희 거래처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금액은 뭐 세무조정계산서 산식 보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당액에서 30%를 곱하고 거기서 또 지급이자 중 그 산식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급이자 중 해당액을 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자 수익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